뽕. 응? 왜? 좋아. 짜잔. 아이고, 자, 다들 왔죠? 잊어버린 사람 없죠? 좋아. 어우, 맛있어.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하하, 여기서 그림을 자, 방금 뭐라고 했었냐면 3D하고 4S 중 핵으로부터의 평균 거리가 어디가 더 가깝다고 했죠? 3D가 더 가까워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깝고 이 평균 거리에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고 평균 거리에서 벗어날수록 그 존재 확률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근처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고 벗어날수록 약간 확률이 감소하는데 그건 뭐 다른 오비탈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이제 대략 개념도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때 어쨌거나 그래도 핵에서부터 거리가 더 멀지만 4s 오비탈에 드디어 19번 포타슘의 4s1 전자가 채워지고 20번 캘슘의 4s2 전자가 채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있는 캘슘 20번 4s2가 이렇게 1, 2 채워진 이 상황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왜 핵에서부터 거리가 더 평균적으로 멀지만 4s 오비탈의 전자가 먼저 채워지느냐? 바로 저 s 오비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 s 오비탈에 바로 짜잔 짜잔 이런 식의 무슨 효과? 침투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s가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4s에 있는 전자가 역학적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확률로 핵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위치 에너지가 더더욱 작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제 4s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밖에 채워지지 않고 드디어 이제 3D의 전자가 채워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전자가 채워지는 거죠. 자, 쓰시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네, 줄게요. 지우고 이제 그림 다시 하나 그릴게요. 어우, 좋아.
자, 쓰시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썼어요. 자, 막 그림도 마저 그리세요. 아이고. 자, 쓰였나요? 다 썼죠? 그죠? 자, (19번) (20번에) 의해서 S오비탈의 전자가 똥똥 채워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침투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이게 또 하필 S오비탈이니까. 자, 근데 이제 드디어 21번 스캔듐이 되면서 이제 전자가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뭐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안정하건 불안정하건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제 여기 들어차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밌게도 침투 효과에 의해 이 전자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안정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와 또 별개로 핵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누가 더 가깝다고요? 얘가 더 가깝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얘하고 얘, 얘하고 얘 사이에 짜자자잔 뭐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청력 효과를 그걸 화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가림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청력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요걸 이제 가림 효과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가림 효과 영어로 예, 스크린이란 말도 씁니다. 근데 이제 어떤 표현이 좀 더 맞냐면 쉴드. 예. 그 마블 영화에 보면 쉴드 나오잖아요. 그 방패로 뭐예요? 뭘 막잖아. 그래서 쉴딩이라고 하고 뭐 옛날에는 스크리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쉴딩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는 게 보통 많아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뭐다? 3D에 채워진 안쪽 전자하고 4S에 채워진 뒤쪽 전자 사이의 청력. 무슨 말 알겠죠? 그거를 지금 가림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있는 이 4S 전자가 안정할 수 있는 핵심은 뭐예요? 바로 짜잔, 짜잔. 요런 식의 무슨 효과? 침투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 4S 오비탈의 성격이었죠. 근데 얘가 핵 가까이 넘어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누가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예요? 3D 오비탈 전자가 떡하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즉 얘는 핵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핵 쪽으로 가려 하면 더더욱 이 청력은 강해지겠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 있는 침투 효과가 막혀버립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4S 전자의 침투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뭐 때문에? 3D에 채워진 전자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잘 봐요. 4S의 전자가 먼저 채워진 이유가 뭐예요? 침투 효과 때문이죠. 침투 효과 때문에 4S 전자는 어쨌건 더 안정해진 거예요? 불안정해진 거예요? 여기 채워진 것보다 더 안정해진 거거든요. 뭐 때문에? 침투 효과 때문에. 그런데 침투 효과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 4S는 더 이상 안정하겠어요? 이제 안정하지 않겠어요? 안정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바로 3, 3이 아니라 이렇게 쓰자. 바로 침투 효과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이선자는 더 이상 안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안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다? 3D보다 더 불안정해졌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아까 봐요. 다시 스캔디움 전자배치를 저기 한번 다시 한번 써볼 텐데, 자, 21번 스캔디움 21개의 전자를 전자배치를 해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써보면 1s2, 2s2, 2p6, 3s2, 3p6, 3d1, 4s2 이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그거 뭐냐면은 그거 표준청 데이터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떤 오비탈은 표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왼쪽에 쓰고 어떤 오비탈은 표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누구는 왼쪽에 쓴다, 누구는 오른쪽에 쓴다의 기준이 뭐예요? 오, 바로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얘가 더 안정한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더 불안정한 거예요. 항상 오비탈의 표기는 이 원리를 따르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핵이 있다고 쳤을 때 상대적으로 왼쪽에 쓰여져 있는 오비탈이 핵하고의 인력이나 혹은 뭐 위치 에너지 등등이나 그런 것 등을 따졌을 때 더 안정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거라는 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이런 이상한 표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대로 받아들이자면 누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안정하고 이게 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기는 매우 잘못된 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이지 않고 제멋대로의 표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4s 오비탈의 전자가 먼저 채워지는 건 맞지만 4s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고 나서 3D의 전자가 채워지면 더 이상 4s는 안정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안정한 오비탈이 되기 때문에 표기를 할 때 3D1, 4s2라는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하나를 더 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말이 있느냐? 짜자자잔 이런 말 있죠. 여기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밸런스 오비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뭐예요?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 전자가 채워진 것 중에서 그걸 밸런스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스캔듐의 전자배치 상에서 전자배치가 이렇게 됐다면 어쨌거나 3D가 더 안정한 거예요? 4S가 더 안정한 거예요? 3D가 더 안정하고 4S가 불안한 거죠. 그럼 이때 밸런스 오비탈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3D의 전자가 채워지지만 최일각 오비탈은 4S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형식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밸런스 오비탈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n이 뭐죠? n? 뭐를 n으로 썼죠? 주양자수. 원래 말은?
프린시펄 퀀텀 넘버 알겠죠? 이 프린시펄 퀀텀 넘버가 가장 큰 오비탈을 그걸 밸런스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 1, 2, 2, 3, 3, 3, 4 중에 주양대수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얘가 최애가 오비탈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캔듐의 전자 배치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 뭐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근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허용이 된다는 거. 알겠죠? 오케이. 자, 필기 마무리하시고. 좋아. 자, 썼습니까? 자, 그다음 간다잉. 그다음. 어이구. 자, 여기 줄게요. 해줄게요. 자, 이 전지금속과 관련된 이온 전자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온 알죠? 이온. 뭐 양이온, 음이온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양이온이라고 뭐 구간 지어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이 그래도 금속이니까 금속이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금속하면 양이온이 보통이니까 양이온 전자 배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이온 어쨌거나 양이온은 전자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전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전자가 떨어져 나간 게 양이온이죠. 그러면 어떤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핵에 쫀쫀하게 결합된 게 떨어져 나가요? 핵에 느슨하게 매여 있는 게 떨어져 나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항상 최외곽 전자가 이온화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볼 수가 있느냐? 바로 타이테늄. 타이테늄이 22번이거든요. 타이테늄. 그러면 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18번 알곤 전자 배치에 대해서 4s2, 3d2 이 전자 배치에 대해서 3d2, 4s2. 자, 딱 봐도 뭐가 맞다는 건 알겠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하이탑이 우기는 방식으로 한번 써봤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얘가 타이테늄 2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전자가 두 개가 떨어져 나온 상태일 텐데 그렇다면 이때 이 전자 두 개는 어디서 떨어져 나와야 되겠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어디서 이온화가 된다고요? 최외곽 전자에서 이온화된다고 했죠.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누가 더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불안하다고요. 그럼 이게 원래 전자 배치라고 하자면 여기서는 이온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4s2가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온 전자 배치가 3d2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결론적으로 누가 맞고 누가 틀린다? 바로 요게 옳은 표기 방식이고요. 이건 완전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요렇게 해야 최외곽 오비탈에 대한 개념도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4s의 전자가 먼저 채워지는 건 맞지만
3D의 전자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4S가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표기를 할 때 3D를 먼저 쓰고 4S를 뒤에 표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다. 자, 쓰시고. 자, 다 쓰셨어요? 포차임. 자, 이제 볼까? 아, 여기 쓰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좋아, 좋아. 자, 그 다음 해볼 건 이제 학습에 대한 얘기인데 바로 사주기 전이금속의 전자배치. 자, 지금 어쨌건 전이금속의 전자배치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주기. 이제 화학에서 주기율표는 중요하죠. 주기율표에 많은 어떤 의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사는 그 교사 중에 내 후배도 하나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주기율표 통째로 외우기, 예, 110 몇 번까지 다 외우기 뭐 이런 거 하는 선생도 있어요. 솔직히 나는요 20번까지밖에 못 외우거든요. 네, 나 다 못 외워요. 그래서 나는 못 외워요. 근데 뭐 지금 뭐 30년 이상 화학을 공부하는데 그거 못 외웠다고 불편을 전혀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공부 혹은 그 이상의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사주기 전이금속의 전자배치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만큼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만큼은. 근데 뭐 특별하지는 않고요. 여기까지 다 외우면 딱 30번이거든요. 30번. 그러니까 보통 1번에서 20번까지 외우는데 10개 더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요거 완전 중요해. 완전 꼭 외워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게 있겠느냐? 자, 이거 줄게요. 자. 그다음에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 되겠구나.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어디 쓰지? 한 이쯤 되겠지? 오케이.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개 알겠어요? 이거 말고도 전이금속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하지만 나도 못 외워요. 알겠죠? 나도 못 외워요. 딱 이 10개만 외우면 일반화학이건 일반화학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화학과에 가서 박사학위를 한다고 해도 이 이상은 더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네. 이것만 알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전자배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어쨌거나 누구까지는 똑같을 거냐면 바로 18번 알곤 1s2, 2s2, 2p6, 3s2, 3p6 요까지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8개까지는 똑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똑같이 아유. 요거. 자, 여기까지 반복해서 쓰겠어요. 자, 쓰자. 자, 쓰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8개까지 전자배치는 똑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있는 전자들의 전자배치를 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3D하고 4s 오비탈에 나머지 전자들이 채워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이때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s 오비탈의 전자가 먼저 채워진다고 했죠. 그 먼저 채워지는 게 몇 개까지 채워져요? s 오비탈엔 뭐 오비탈 1개니까 2개까지밖에 안 채워지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쨌거나 2개. 가 공통적으로 채워지고 이제 드디어 남는 전자들이 어떻게? d 오비탈에 채워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전자가 순차적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s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전자가 2개가 채워지지만 d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으니까 2개 하면 최대 10개까지 전자가 채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21번부터 30번까지라고 하는 것도 몇 개를 뜻하는 거예요? 10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10개인 걸까요? 바로 3D1부터 3D10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얘 뭘 외워야 되느냐? 바로 요 이름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걸 외웠을 때의 효과는 곧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건 한번 외워봅시다. 사실 난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방법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 한과영 설립하신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안 계시죠. 문경근 선생님이셨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닐 때 계셨던 학교 선생님들이 그 한과영 설립하는데 일을 다 하셨거든요. 정말이에요. 내가 있었던 나하고 같이 수업을 해주셨던 그 선생님들이 그 한과영 그 설립 토대 모든 행정적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 한과영 교사로 계시다가 지금 다 은퇴하셨겠죠. 뭐 몇 년 전 일인데 뭐 한 10년, 20년도 전 일인데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거예요. 근데 좀 민망해서 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좀 외워지긴 하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따라해야 되겠죠? 따라해야 돼. 어차피 외워야 되겠죠?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자, 한 번에 시작. 스티브크 망페 코니쿠젠. 시작. 그렇지. 알겠어요?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이게 되게 효과적인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철이잖아요. 철? 그럼 이제 이걸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외우지 않아도 주기율표를 뒤지면 전자배치를 알 수 있죠. 근데 주기율표를 뒤져서 전자배치를 알아내는 것보다 보세요. 만약에 철이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스티브크 망페 몇 번째예요? 6번째죠. 그럼 D6야.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10개를 무조건 외워야 돼. 이게 지금은 이게 뭔가 싶겠지만
나중에 컴플렉스라고 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배유화합물, 착화합물. 그때 이 녀석들의 전자배치가 억수로 중요해요. 알겠죠? 그때 문제를 탁탁 빨리 풀려면 지금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알겠죠? 알겠죠? 그래. 민치 알겠죠? 강민도 알겠죠? 그래. 만수 알겠죠? 그래. 그렇다. 아까 만수 오기 전에 만수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손 통통하다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화났어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지금 괜찮죠? 그래. 아유, 그때 막 만수가 화내갖고 내가 되게 미안했어요. 뭐 딱히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우 손 안 통통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랬었어요. 네. 만수 이제 화 안 났죠? 그래.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다들 우리 만수 손 한번 잡고 가요. 알겠죠? 네, 기분이 행복해질 거예요. 진짜 행복해져요. 진짜로 만수 손이 잡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진짜로 정말 진짜로. 네. 그거 있잖아요. 그 액체 괴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막 아니 막 그런 건 아니다. 하여튼 저 기분이 행복해져요. 진짜로.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자, 어쨌건 자, 요거 10개 꼭 외워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D1부터 D10까지 알겠죠? 하여튼 이거 외웠다고 치고 그래서 이제 이거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예외가 나와. 예외가 있어. 그 예외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심지어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자, 요즘 화학 1, 화학 2에는 이거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고등학생일 때는 수능 화학 1, 화학 2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나올 정도로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렇죠? 자, 뭐가 이 예상을 따르지 않냐면 바로 요 두 놈이에요. 크로미움하고 커퍼. 자, 어떻게 된다? 예상은 4인데 놀라 흡게도 5일이 됩니다. 커퍼 예상은 9인데 놀라 흡게도 10일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따로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전자배치가 이렇게 되느냐? 왜 전자배치가 예외적이냐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그 설명이 화학적으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해요. 왜일까요? 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왜 안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구리 화학자는요. 순수한 구리가 중요할까요? 구리 2+가 중요할까요? 화학자는요. 이게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할까요? 화학자는 이게 중요해요. 왜죠? 화학은 철저한 변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되기 전의 상태고 화학 반응을 통한 상태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즉 화학자의 관심은 이게 아니고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잘 봅시다. D9S2라고 하자. 그냥 만약에 여기서 전자 두 개 떼봐. 그럼 어떻게 돼요? 전자 두 개 떼면 전자배치 어떻게 돼? D9이 되지. 그런데 실제로 D10S1이라며. 여기서 전자 두 개 떼봐. 그럼 어떻게 돼? 또 똑같이 D9이지. 뭐 달라져? 똑같아져.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화학자들에게는 이게 4이냐 5일이냐 9이냐 11이냐가 그렇게 안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누구의 그 연구 주제다? 오히려 이건 물리학자의 연구 주제야.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왜 이런 예외적인 거냐에 대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많은 시험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 이유를 묻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알겠죠? 별로 크게 화학에서는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넘어가면 섭하잖아. 그래서 이제 말을 몇 마디 써보겠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왜 이러니에 대한 이유를 논술해봐라.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결론은 이걸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하지 이유를 만들어 붙이는 건 물리학적인 주제인지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면 섭하니까 몇 마디 한번 적어볼게요. 아시겠죠? 자, 여기 준다. 에이. 자, 이제 제목을 넣어줘야지. 제목 어떻게 넣을까? 말씀해. 1. 전자배치. 1. 1. 하여튼 외우자. 하여튼 외워내고. 자, 두 번째 2. 이렇게 쓸까? 자, 예외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바로 푼트룰입니다. 자, 푼트룰이 뭐예요? 자,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죠? 최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는데 전자가 2개 채워지는 게 더 좋다? 하나 채워지는 게 더 좋다? 하나씩 채워지는 게 더 좋다는 게 푼트룰이죠. 왜? 전자가 2개가 채워지면 전자끼리 거리가 가까워서 뭐가 커질 수 있어? 청력이 커질 수가 있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한 오비탈의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질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몇 개씩? 1개씩. 그런 걸 우리가 폴 전자라고 하죠. 폴 전자. 그래서 이 푼트룰은 바로 폴 전자 최대. 근데 동시에 뭐 스핀 방향이 또 같으면 또 안정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홀전자들이 많고 그 홀전자들의 스핀 방향이 같아질 때 그때 푼트룰을 만족하고 그게 더 안정한 전자배치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크로미움의 배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24번 크로미움.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제 3d 오비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s 오비탈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전자 배치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3d와 4s. 자, 원래의 예상은 어떻게? 4s 오비탈에 2개가 채워지고 3d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예상이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4s 오비탈에 홀전자가 되고 3d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전자 쌍이 있는데 여기는 전자 쌍이 싹 사라지고 모두 다 뭐예요? 모두 다 홀전자죠. 이게 바로 푼트룰이 최대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자 간 청력도 사라지고 이렇게 홀전자들이 같은 스핀이 만들어지면 이들 사이에 그 자기적인 인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핵에 더 안정하게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성과 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물리학적인 원리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설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크로미움은 예상과 다른 실제 전자 배치가 나타난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다음 예. 이 가득 채워진 전자 배치가 안정합니다. 두 번째 효과는 저거예요. 아이고. 자, 이 가득 채워진 전자 배치가 안정하다. 이건 뭐냐면요. 말로 설명을 하자면 오비탈의 전자가 가득 채워지려면 한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오비탈의 전자가 어쨌건 두 개씩 싹 다 들어가야 그게 가득 채워질 거 아니에요. 뭐가 됐건 다 두 개씩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한 오비탈의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두 개의 스핀의 방향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죠. 이걸 무슨 원리라고 해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죠. 그러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만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의 앵귤러 모멘텀, 가운동량이 작아지고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작아져서 핵에 더 안정하게 매여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유를 물리학적으로 만들어 붙이려고 하면 이게 만만찮은 게 만만찮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네, 만만찮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가득 채워진 전자 배치가 안정하다를 그냥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바로 옥텟 룰이요. 자, 옥텟 룰 전자 몇 개 채우기죠? 8개죠. 왜 8개예요? 왜 하필 8개예요? 전자 배치상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옥텟 룰은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s 오비탈의 전자 몇 개 채워지죠? 2개. p 오비탈의 전자 몇 개 채워지죠? 6개. 이게 옥텟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전자 배치상 얘가 분자를 이뤘을 때 형식적으로나마 s 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지고 p 오비탈의 전자가 다 채워지면 그게 총 8개가 될 텐데 그럴 때 안정한 분자가 된다. 공유결합 분자가 된다라는 게 화학에서의 경험적 원리인 옥텟 룰이잖아요. 그 옥텟 룰의 원리와 비슷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물리학적인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옥텟 룰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만수 알겠죠? 그렇다면 이따 어떤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자, 이거 찍을게요. 찍을게요. 바로 29번 코퍼. 자, 이 녀석의 예상 전자 배치는 뭡니까? 9, 2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이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래 이렇게 된다며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 가득 여기에 가득 어디가 전자가 더 가득 많이 채워졌어요? 이쪽이죠? 그래서 이때 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된다라는 설명을 만들어 붙일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리의 경우 예상과 다르게 9, 2가 아니라 11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 설명이 완벽한 설명은 되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설명이 유니버설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딱 여기서만
만들어진 설명이기 때문에 이 개념의 확장성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이걸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 방법이 유니버설하게 적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이유를 설명하는 것. 다만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외운 그 사실이 시험에 나오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개의 전자배치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가 100개가 좀 넘지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딱 요거 30번까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해서 디오비탈 전자배치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 디오비탈 전자배치로 우리가 이제 뭘 해볼 수 있느냐? 자, 한 장 넘겨서리 거기 12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찾았나요? 자, 그 다음 해볼 건 뭐냐면 바로 이 오비탈 전자배치를 통해서 뭘 해보자? 주기율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현대의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 주기율표 내용 보다 조금 쉬었다. 다음 시간이요? 다음 시간이면 나도 좋겠다. 야, 진짜 좋겠다. 보다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시 갔다 오세요.